자녀에게 평생을 바친 부모일수록 노후가 더 가난하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더 많이 헌신할수록, 더 깊이 사랑할수록 더 처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 역설적인 현실 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무려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가난한 노인 10명 중 7명이 한때는 번듯한 집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평범한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자식들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오늘 편한 노년에서는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남은 삶을 온전히 지켜낼 현실적인 생존 법칙 3가지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희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얼마 전 한 연구 결과가 조용히 발표되었습니다. 별다른 뉴스 없이 지나갔지만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을 멈춰서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통계청은 2050년이 되면 그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 실감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예전보다 흰 머리카락이 훨씬 많아진 것이, 마트 계산대 앞에, 버스 정류장에, 공원 벤치에 어르신들의 얼굴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100세 시대라는 말, 요즘은 흔하게 듣습니다. 120세 시대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처음에는 축복처럼 들립니다. 오래 산다는 것, 그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숫자를 한번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60살에 은퇴를 하신다면 100세까지만 사셔도 무려 40년을 수입 없이 버텨야 합니다. 40해입니다. 20살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뼈 빠지게 일했던 그 긴 세월과 꼭 같은 시간을 이제는 벌어둔 돈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물가가 이렇게 오른 세상에서 말이죠. 마트에서 10,000원 한 장을 들고 카트를 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이고 삼겹살 2인분에 30,000원이 훌쩍 넘는 세상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 약값.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00만원 남짓이 전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된 장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용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소 팔아서 대학 보내고 허리띠 졸라매고 결혼 자금 마련해주고 집 살 때 보태주고 사업 자금 내어주고 그렇게 다 퍼줬으니 언젠가는 그 사랑이 돌아올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앞가림하기 버거운 세상입니다. 청년 실업, 치솟는 집값,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인 자식들에게 노후를 온전히 기댄다는 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현실적으로 무거운 기대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지금 이 영상을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편함은 종종 우리가 아직 직면하지 못한 진실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노후를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이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도시에 사시는 최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0이 가까운 최 선생님은 30년을 꼬박 한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반장 소리를 들을 만큼 성실하셨고 퇴직금도 제법 모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살았다는 말을 들으셨죠. 65, 드디어 은퇴하시던 날.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는 3억 원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이니까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돈으로 여생을 차분하게,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챙기겠다고. 그런데 이듬해 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 카페가 잘 된다고, 자기는 커피 공부도 했고 자신 있다고, 초기 비용이 3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이셨죠. 그러다 새벽에 일어나 아내 몰래 계산기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부 다 내어주셨습니다. 내 새끼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냐고, 아들이 성공하면 노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카페는 처음 6개월 꽤 잘 됐습니다. 아들이 용돈도 10만 원씩 쥐어드렸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게 자신의 투자 수익이라고, 노후 보험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임대료가 올랐고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3억 원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빚까지 안게 됐습니다. 최 선생님은 지금 이른을 앞두고 경비 자리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두꺼운 점퍼를 챙겨 입고 추운 겨울 경비실 안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면서, 이것이 자식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들어간 돈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입니다. 한번 투입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용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매몰 비용 앞에서 이상하리만치 약해집니다. 이미 이만큼 줬으니 조금만 더 주면 되겠지.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준 게 아깝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노후 자금이 자식의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텨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오늘부터 마음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통장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사실 돈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자산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빠져 계신 아파트라는 달콤한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 선생님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거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30년 전에 사신 아파트인데 지금은 시세가 15억 원이 넘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부동산 어플만 열면 자산이 15억이라고 나오니까요. 그런데 김 선생님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반값에 산 두부 한 모, 시든 콩나물 한 봉지가 전부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밥은 간장에 비벼 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국민연금 60만 원이 전부인데 거기에서 건강보험료 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재산세 내고 수도전기 가스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채 20만 원도 안 됩니다. 15억짜리 집을 깔고 앉아도 당장 내일 병원비 1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자산의 유동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자산은 크지만 그것이 현금으로 바뀌지 않으니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 100명 중 80명은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현금은 없고 집만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과거 경제가 매년 고속 성장하던 시절에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집을 사두기만 하면 값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지방 도시엔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뜯어 드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벽돌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건 자산의 규모가 아닙니다. 매달 내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현금, 즉 캐시플로우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아무리 큰 자산도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벽돌을 어떻게 숨쉬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두 번째 생존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들으시면 아마 적잖이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손을 벌릴 때 거절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새끼가 힘들다는데 외면하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 마음은 누가 뭐라 해도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픈 것이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식에게 돈을 들인 후에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금이 깨지고 보험이 해약되고 혹시 살고 있는 집에 담보까지 잡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원한 뒤에 자식은 나아졌고 여러분은 더 든든해졌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되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부모에게서 지원을 받은 자식은 감사함보다 익숙함을 먼저 배웁니다. 다시 어려워지면 또 부모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내어줍니다. 이 악순환은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옳은 일입니다. 돈을 주면 자식이 더 자주 온다는 생각, 더 잘 대해준다는 기대,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돈을 준 이후에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글프지만 이게 현실의 단면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자식이나 손주에게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으신지요? 손주 학원비를 대신 내주고 계신지요? 자식의 자동차 할부금에 매달 보태주고 계신지요? 그 돈이 한 달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쌓이면 어마어마합니다. 10년이면 원금만 3,600만 원에서 6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70대, 80대 밥줄을 쥐고 흔들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지원은 내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써도 남을 만큼 그런 여유가 생겼을 때 남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유산입니다. 내가 단단해야 자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은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습니다. 이제 자물쇠를 채우셨다면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지키는 동시에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매달 들어와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억 아파트의 김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활용해서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 만나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고, 아프면 참지 않고 병원 갈 수 있고, 가끔 손주 손잡고 맛있는 것 사줄 수도 있는 여유.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공사가 운영하는 국가보증 상품입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아있는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70세에 시가 3억짜리 집을 맡기면 월 약 100만 원 이상, 6억짜리 집이면 월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액은 커집니다. 15억짜리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간장 비빔밥 드시며 버티는 것과 그 집을 담보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받으며 소고기도 사드시고 여행도 다니시는 것. 어느 쪽이 더 인간다운 삶입니까? 어느 쪽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까? 주택연금 외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아파트의 평수를 줄이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하셔서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현금을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넣어두면 이자 수입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현금이 생겼을 때 연 5.5% 금리의 예금 또는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면 매년 2,750만 원, 즉 한 달에 약 22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요.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하면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꽂힙니다. 이 숫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어떤 큰 숫자의 자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이 나를 위해 매달 일해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흐뭇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내 생활을 지켜주는 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현금입니다. 숨통을 트는 것, 이것이 50대, 60대에 반드시 끝내야 할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아무리 돈을 꼭 쥐고 현금 흐름도 만들어 놓아도 이것 하나를 빠뜨리면 결국 그 돈도 그 건강도 흔들립니다. 오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생존 법칙. 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감정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정이 깊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쏟아부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머릿속은 온통 자식 걱정입니다. 우리 딸 이번에 승진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놓으시죠. 명절에 자식들이 바쁘다며 못 온다고 하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서러우십니다. 연락이 뜸하면 괜한 생각이 드시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으십니다. 그 감정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누구도 그 마음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여러분 자신에게 향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시간에 복지관에 나가서 새 친구를 사귀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고 동네 한 바퀴를 더 걸으셨다면, 그 에너지가 온전히 나에게 향했다면 지금 얼마나 달랐을지 모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또 다른 가치를 말합니다. 자식 걱정에 쏟아붓는 감정적 에너지의 기회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감정이 독립하지 못하면 지갑도 열립니다. 70대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만을 기다리며 사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기쁜 나머지 평소 씀씀이와는 전혀 다른 분이 됩니다. 5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주고 비싼 소고기를 사서 배불리 먹입니다.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중에 70만 원을 그 하루에 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써야 자식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다음에 또 올 거라는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전혀 다른 70대 박 여사님도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영장에 가십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맛집을 탐방합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나 그때 친구들이랑 여행 가니까 다음에 와라고 쿨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안도합니다. 마음에 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인생을 누리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박 여사님은 손주들 올 때 10,000원짜리 용돈 하나 쥐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서운함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나를 위한 여유가 채워집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오로지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십시오.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햇살 좋은 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진짜 노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마지막 막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드렸는데 사실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인공관절 수술 한 번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오면 한 달 약값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인지 기능이 약해지면 요양원 비용으로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으십니다. 병원비가 아깝거나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입니다. 밥을 대충 드십니다. 혼자 차려 먹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라면이나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십니다. 걷기 귀찮다는 이유로 종일 방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은 빠지고 혈액순환은 나빠지고 인지 기능도 서서히 저하됩니다. 나중에 정말 크게 아파서야 병원을 찾으시게 되고 그때는 이미 회복에 훨씬 더 긴 시간과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오늘 전화해서 예약하십시오. 지금 당장 밥이 입맛 없으시다면 작더라도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 사오십시오. 지금 당장 누군가 그립고 외로우시다면 복지관에 전화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혼자 계시는 것, 아무와도 이야기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감정의 독립, 이것은 고립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는 것, 새로운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을 어르신들 모임, 등산 동호회, 종교 공동체, 취미 강좌, 어디든 좋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들으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이렇게 냉정하게 꺼내는 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결국 모두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단단해야 자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안심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부모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법칙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라는 이름의 구멍에 내 노후 자금을 붓지 마십시오. 지갑에 단단히 자물쇠를 채우십시오. 자식 지원은 내 노후가 완벽히 준비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집값에 속지 마십시오. 내 손에 쥘 수 있는 매달의 현금 흐름만이 진짜 내 돈입니다. 주택연금이든 예금 이자든 배당이든 지금 당장 숨통을 트십시오. 내 자산이 나를 위해 매달 일하도록 만드십시오. 세 번째, 부모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감정의 독립이 완성될 때 비로소 지갑도 건강도 삶도 온전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갑자기 쉬워진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평생 살아오신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은행 앱을 여셔서 내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돈이 무엇인지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자식이나 손주에게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백지 한 장을 꺼내셔서 앞으로 1년간 나에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실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사셨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계절이 와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든든하고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한 노년이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